22년 SK케미칼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SK 관련한 뉴스를 찾아보면은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에서 주식 공개 매수의 9%대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헷갈렸습니다. 그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거로요. 그게 아니고 SK디스커버리가 이 SK케미칼의 최대 주주고 SK케미칼은 종속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SK케미칼이 주가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건 모회사인 SK디스커버리에서 자회사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해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전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SK디스커버리가 SK케미칼 자회사 편입 원래 돼 있는 건데 투자 확대 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SK케미칼의 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2018년 5월 1일자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인 SK유화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했었고요. 2018년 동년 7월 1일 분할기일로 하여 백신 개발과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를 신설해서 독립시켜서 거꾸로 내보냈습니다. SK바사가 그래서 그 요즘 바이오 하면은 매우 뜨고 있는 거고요. 또 작년 12월 1일 분할기일로 해서 물적 분할 방법으로 유틸리티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SK 멀티 유틸리티 주식회사를 신설했다. 요거를 보면은 그 SK케미칼의 그 멀티 유틸리티라고 이렇게 되면은 유틸리티라는 게 그 에너지 관련하고 공장 돌리는 모든 그 유틸리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떤 그 물류까지 그 포함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0만 5천 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4만 4천 원이 떨어졌고요. 현재 장부 가격 대비 186%선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서 그 자기 주식을 38만 9,489주를 매입을 했는데 평균 매입 단가는 12만 8,241원입니다. 이게 자체 SK케미칼 자체적으로도 주가 방어를 위해서 거의 500억 원 돈을 그 자기 주식에 취득한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주 내역은 SK 디스커버리가 34.83%고요. 연금공단이 6.97%, 외국인이 20.13% 들어와 있습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에서 그 매출은 6,41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6.1%가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36%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그 원재료 가격이 크게 급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16.6%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풋률은 거의 4%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1%나 또 반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0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94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SK케미칼은 합성 수지와 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고기능성 코폴리에스터 수지, DMT, 코폴리에스터 접착제 등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천연물 및 합성의약품, 관절염 치료제,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좀 이상하게 그 표시된 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불성실한 주석 공시 데이터, 모든 그 플러스 양의 수치를 모두 문자 속성으로 입력해서 정보 이용자가 일일이 그 숫자 속성으로 재입력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은 다 그 재입력을 한 거고요. 100만 원 단위로. 그래서 25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재입력하기가 귀찮기도 하거니와 이게 다 문자 속성으로 입력됐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34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ABC 표현하는 방법은 표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품 매출원가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는 그 상품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34.8%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2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율이 그 34%에서 32%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정이 그 케미칼 부분이라는 게 대부분 장치산업 성격이 세기 때문에 커다란 거 공정 변화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1.6% 상승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성분 데이터도 모두 문자 속성으로 입력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와서는 이제 결국 좀 약간 욕이 아니죠. 속어로 싸가지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하고 싶어요. PQ 총 제조 비용의 이 차이는 결국 그 상품의 증가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84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80명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6천만 원으로서 연간 1억 2,1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평균 임금이 17.3%나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크게 나가는 금액이 물류 원가라는 게 있는데 50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무려 63.3%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원가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그 영어로 코스트는 코스트일 텐데 원가라는 얘기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매출하고 관련이 됐을 때 원가라는 얘기를 쓰는 것으로 통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물류 원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물류 부분 쪽에 무슨 매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또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멀티 유틸리티 이 자회사를 만들었다는 그 표현 속에서 이 물류까지 집어넣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그게 자회사를 만들었으니까 내부 조직,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틸리티 공급하는 게 이제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어가 있고 스팀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연료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뭐 공무부라 그런다면은 공무부를 하나의 자회사로 만든다. 그러면서 물류에 관한 것도 같이 나가서 외형을 좀 늙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올해 상반기에는 뭐 상품의 증가액을 감안하면 일치하는데 전년 상반기는 55억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는 일치를 하는데 작년도 갭에 대해서 사업부문 양도 등으로 해서 나간 금액이 75억이 있는데
요게 또 2억 원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상반기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짙어졌습니다. 그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그 위에부터 좀 읽어보면은 WCAI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은 동일 방향 흐름이면은 일단은 원가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분석 경험상. 그러나 검증할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에 대한 데이터는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검증할 수 없다. 회계 투명성 가정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출 채권 수금 속도와 매입 채무 지급 속도의 갭이 커진 것을 의구심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그 전년 상반기에는 1.5, 1.4 회전수였는데 올해 그 수금 속도 좋아졌는데 그 지급 속도는 더 빨라졌거든요. 어쨌든 이게 갭이 커지면은 전년에는 또 매입 그 채무 지급 속도가 더 느렸는데 이번엔 또 좀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거는 원재료 확보에도 그게 아쉬운 게 많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 선수금을 주더라도 그 상대방한테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빨리빨리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86억 원이 있었고요. 종속기업 비율은 28.8%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67억 원으로서 수익률 6.3%, 0.9%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622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21%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급이자 쓰는 그 이자율이 좀 내려갔습니다만 좀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1087억 원이 주주들한테 현금이 돌아갔는데 이 내용은 그 다음 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586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부채 이자 부채의 증가가 없었다면은 이게 그냥 그 순수하게 돈을 번 돈인데 차입금에 의해서 들어온 돈이 여기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유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약간 내려갔고요. 뭐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 잉여금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 내역을 보면은 현금 배당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매입이 있었습니다. 500억 원대. 이게 포함해 가지고 1087억 원의 그 현금이 그 주주들한테 돌아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솔직히 이 주식 선택권 부여에 대해서는 뭐 그 전문적이진 않지만 이런 의견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부여된 그 주식 선택권을 행사할 때 실제 임직원들의 개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큰 돈은 아닙니다. 이 올해는 상반기에 980만 원뿐이 안 되고 작년에는 9,600만 원. 이 주식 선택권 부여할 때는 이제 주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선택권 부여에 대해서 그만큼 자본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돈이 움직인 거는 사실상 아닌데, 이 선택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제 주식을 그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7억 2,500만 원인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면은, 뭐, 그동안에 그만큼 또 번 돈들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 회사 돈으로 그냥 준 게 아니고 샀다 뭐 이렇게 해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좀 제가 그 주식 선택권에 대해서는 제 그 지식 미천이 좀 드러나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을 기껏 해본 거는 이 비상장이었던 기업을 상장하면서 액면 가격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를 아니 5,000원짜리를 그 직원들한테도 그 시장에 공개하는 똑같은 금액으로 상장하는 금액으로 15,000원에 제가 인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일시에 월급제가 있을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그 자금을 대줬죠. 그래서 이런 걸 봐서는 주식 선택권 행사를 하는데 내 돈이 없시다. 돈 좀 대출 좀 해주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주가가 오른다면은 더 좋은데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주식 선택권을 행사한 사람도 없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야 임직원들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옛날에 먼저 미리미리 그 상장 한 이 증시가 이제 또 개방적이고 그렇게 됐을 때 주식 액면 가격으로 직원들한테 우리 사주라고 그러나요? 액면 가격으로 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들은 꽤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수십 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요즘은 뭐 그렇게 액면 가격으로 이 직원들한테 주면은 아마 그게 또 불공정 소지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을 해보면은 재고가 20%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서 1조 3천억 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한 948억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패러다임은 가격이 깎여도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확보되므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진단 내용입니다. 전문가로 칭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상 사후 예측일 경우가 대부분이지 진짜 앞날을 예측하는 전문가는 저는 크게 물론 예측이란 거는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예측은 물론 저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만은 2022년 말 연간 매출액 예측은 사후 예측이 아닌 실질적인 미래 예측을 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사실은 뭐 예측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소개한 방송에 과학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미래를 가능하면 예측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보는 것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많고 그거에 사람들이 많이 뒤따라 가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은 아니지만은 경쟁이라면 경쟁일지 저도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제조 원가 나 매출 원가 산출하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선형 함수로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어떤 2배 정도 하는데 딱 2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깎여도 재고의 상승 때문에 총 제조 비용보다도 매출 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 원가는 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확보는 된다 이렇게 결산을 해버리니까 이게 또 원가 회계의 또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프 개념으로 봤을 때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하면은 1조 2,823억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도 그대로
솔직히 순진하게 1조 2,823억 원에 요거를 이제 단품 납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 기반 계약 단가보다 5만 원 싸게 계약하겠다는 계획을 하면 어떻게 되나?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우리가 그래도 한 5만 원 더 싸게 해서 요거를 하나의 그 제한가로 보는 거죠. 그 비율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원가 회계는 130만 원에 그 매출을 했는데 단가 계약을 근데 요거는 125만 원에 하겠다 이렇게 제안은 하지만은 아무래도 125만 원에 계약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영업사원이 위에다가 그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옛날 우리 쓰는 용어로 이제 품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미친놈 소리를 들을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때 우리가 좀 더 경쟁력 있기 위해서는 조금 가격을 낮춰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125만 원에 하더라도 46,000원은 그래도 버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가 회계가 뭐 아까 9만 얼마 버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익이 많이 나야 또 배당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은 판매 가격을 더 올릴 수는 없고 재고 회전율을 6.5회전까지 그러니까 한 4.8% 증분하는 거죠. 이 판매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달성이 되면은 매출액이 한 7% 정도 증가하고 이 원가 재고를 증가해서 가상의 미실현이익을 미리 땡겨다가 이익이 낮다고 산출하는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만큼 실제 이익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목표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보너스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목표 우선순위가 WCAA 회전율 상승으로 결정이 된다면 폭발성이 나타날 것이다. 최근에 이것을 계속 제가 인용하는 것은 버스트의 저자 바바라시 링크라는 책으로 매우 유명해진 이 저자의 조상이 헝가리 출신 같은 헝가리 출신인 그런 이 저자인데요. 상당히 복잡계의 이론에도 정통하고 뭐 그런 저자인데 그 사람이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쭉 유도해서 결론 낸 게 왜 폭발성이 일어나느냐, 왜 극단치가 일어나느냐, 뭐 그거에 대한 원인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인간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이상 SK케미칼에 대해서 스루프트 회계 분석 내용으로 소개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